축복. 아무리 뭐라 해도 구력의 세모가 가장 세모답다. 마을이나 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도 다가올 새해의 기운이 역력히 느껴진다. 흐리고 어두침침한 저녁구름 사이로 잇따라 번쩍이는 섬광에 이어 둔한 소리를 내며 울리는 것은 부뚜막 귀신을 보내는 폭죽소리다. 가까이서 터뜨리는 것은 훨씬 강렬하여 귀를 울리는 듯한 음향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희미한 화약 냄새가 대기에 가득 퍼진다. 내가 고향 노진으로 돌아온 것은 마침 이날 밤의 일이었다. 고향이라곤 해도 우리 집은 이미 없었으므로 일단 노사 영감님 댁에 머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의 친척이고 나보다 학렬이 하나 위였으므로 사숙이라 불러야 할 처지였으며 송학을 숭상하는 노감생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별로 달라진 데가 없었다. 약간 늙어 보였지만 그래도 수염은 기르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 예사롭게 인사를 끝내고는 뚱뚱해졌구나 하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는 곧 신당을 매도하는 것이었다. 매도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강유위였고 별로 나를 빈정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어도 어쩐지 두 사람의 대화는 활기를 띠지 못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나 혼자만 서재에 남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늦게 일어났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는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사흘째도 역시 그랬다. 그들도 사숙과 마찬가지로 별로 달라진 데가 없었다. 단지 약간 늙어 보일 뿐이었다. 또 어느 집이나 똑같이 축복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축복은 노진에 있어서 1년 중 마지막 맞는 큰 제사로 내년 1년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보계신을 공손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닭과 거위를 잡고 돼지고기를 사들여 그것을 정성껏 씻는다. 그 때문에 아낙네들의 팔은 물에 불어 새빨개질 정도였고 개 중에는 가늘게 꼬아 만든 은팔찌를 팔뚝에 낀 여자도 보였다. 이렇게 삶은 음식 위에 세로 가로 사방에서 숱한 젓가락을 꽂으면 그것이 복례라 불리는 것이 된다. 복례는 새벽녘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혀 정성스레 복신 앞에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남자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의식이 끝나면 잇따라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돌아와 보면 해마다 어느 집에서나 이러한 일을 되풀이한다. 다만 복례를 사는 일이 허용되기만 하면. 금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서 마침내 오후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 가득 흩날리는 매화송이만한 눈은 자욱한 연기와 어수선한 세무 분위기가 어울려 노진의 모든 것을 하나로 감싸버리는 듯 했다. 내가 사숙의 서재로 돌아갔을 때에는 지붕 위는 이미 새하얗게 되고 방 안에도 눈빛이 밝게 비쳐서 벽에 걸린 진단노조의 붉은색으로 탁본한 수라는 큰 글자가 또렷이 돋보였다. 탈락된 것인지 한쪽 대련은 느슨하게 말린 채 긴 책상 위에 놓여 있고 남은 한쪽 대련에는 사리통달 심기화평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는 무료해서 창 밑 책상 옆으로 가서 거기 놓여있는 책을 펼쳐보았다. 언뜻 전질에서 빠진 낫권인 듯한 강희자전과 한 권의 근사록집주 그리고 사서친이 눈에 띄었다. 나는 아무래도 내일은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어제 만난 상림수의 일을 생각하면 여기에 이처럼 얌전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어제 오후의 일이었다. 나는 마을 동쪽에 있는 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물가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커다랗게 부릅뜬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나는 그녀가 틀림없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번에 노진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그녀만큼 크게 변한 사람은 못 보았다. 5년 전에 반백의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어서 전혀 40 전후의 사람으론 생각되지 않았다. 얼굴은 볼 수도 없이 야위어 푸르댕댕하고 더욱이 이전에 쓸쓸해 보이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치 목각을 한 탈 같았다. 다만 이따금 빙글 도는 눈만이 그녀의 살아있음을 보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 빈 사발이 든 대바구니를 들고 또 한 손엔 자기 키보다도 크고 끝이 잘게 갈라진 대막대기를 짚고 있었다. 나는 멈춰 서서 구걸하러 오는 그녀를 기다렸다. 돌아오셨어요? 그녀는 우선 내게 이렇게 물었다. 네, 돌아왔소. 하고 대답하자. 마침 잘 됐군요. 선생님은 글도 아시고 또 외처에 나다녀 세상이라도 밝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마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태까지 생기가 없던 그녀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나는 그녀가 이런 말을 꺼내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영문을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요. 그녀는 두 서너 발짝 다가와서 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러운 듯 그리고 절박한 듯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대체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나는 소름이 끼칠 듯 오싹했다. 나를 주시하고 있는 그녀의 눈초리와 마주치자 등이 가시에라도 찔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뜻밖의 학교 시험 때 더구나 교사가 자기 옆에 서 있을 때보다도 더욱 난처한 낭패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영혼의 유무는 나 자신 지금까지 별로 주의하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녀에게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고장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녀는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녀가 바라는 대로 말해주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영혼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것이 없기를 바라고도 있는 것일까? 그러나 말로를 걷는 사람의 고통을 더해줄 필요까진 없겠지. 그녀를 위해서 있다고 말해주는 편이 좋을 것이다. 잠시 망설인 끝에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글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물어물 대답했다. 그럼 지옥도 역시 있겠군요. 네? 지옥이요? 나는 깜짝 놀라. 지옥은 이치로 따지면 역시 있겠지만 그러나 꼭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런 건 생각지도 않을 거요. 하며 그 자리를 우물쭈물하여 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죽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날 수 있느냐고요? 이때 나는 나 자신 역시 완전히 무지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다. 망설이기도 하고 계획도 해보았지만 이 세 마디 물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나는 갑자기 무서워서 그것은 정말 나로선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똑똑히 몰라요. 하고 지금까지 말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다그쳐 묻기 전에 총총히 그 자리를 떠나 사숙의 집으로 도망쳐왔다. 하지만 어쩐지 언짢았다. 나의 이 대답이 혹시 그녀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아마도 사람들이 축복의 제사를 올릴 때인 만큼 더욱 자신의 고적함을 느꼈으리라. 하지만 대체 그 밖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 따로 의미가 있고 또 그 때문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면 나의 대답은 확실히 약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 뒤엔 대수롭지 않은 우연한 일로 생각되어 곧 자기 스스로 우스워지는 것이었다. 원래 아무 깊은 뜻도 없는 일을 자기 혼자 생각하고 꼬치꼬치 캐어보곤 하니 사람들로부터 교육가는 신경쇠약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구나 똑똑히 말할 수 없다고 명백히 거절하여 대답의 전부를 뒤엎어버린 이상 비록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 치더라도 자신에게 추호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똑똑히 말할 수 없다는 말은 극히 유용한 말이다. 하지만 세상 물정의 어두운 혈기왕성한 젊은이는 곧잘 자진해서 남의 의문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의사를 선정하기도 하는 법이다. 하지만 만일 그 결과가 나쁘면 대개 원망을 듣게 된다. 그러나 똑똑히 말할 수 없다는 한마디로 결말을 지어두면 하나도 거리낄 게 없다. 지금 나는 이 말의 필요성을 전에 없이 실감하는 것이었다. 비록 걸식하는 여자와 얘기할 경우에라도 절대로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역시 불안했다. 하룻밤이 지나도 이따금 기억이 되살아나 무슨 불길한 예감이라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눈 내리는 음울한 날씨에 무료히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어가지고는 이 불안스런 마음은 더욱 더해갈 뿐이었다. 돌아가는 이만 못하다. 내일은 성안으로 가자. 북흥루의 상어 지느러미 요리는 한 접시에 1원으로 값도 싸고 맛도 괜찮았다. 요즘은 값이 올랐을까? 옛날 함께 놀던 친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하지만 상어 지느러미는 꼭 먹어야지. 나 혼자만이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길 떠나려고 결심했다. 지금까지 나는 자신의 예상과 틀려주기만을 바라고 또 자신의 예상대로 될 일은 없으려니 하고 안심하던 일이 도리어 항상 자신의 예상대로 되어버린 일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몹시 걱정이 되었다. 아니라 다를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 저녁 때 나는 우연히 몇몇 사람들이 안방에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무슨 의논이라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소리가 뚝 그치더니 사숙 혼자 걸어 나오면서 큰 소리로 하필이면 이런 때를 골라서 그러니 머저리랄 수밖에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랐다. 잠시 후에 이 말이 혹 내게 관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몹시 불안해졌다. 밖을 내다보았으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저녁 식사 전에 그 집 날품파리가 차를 따라주러 왔을 때에야 겨우 나는 그 의문을 풀 기회를 얻었다. 방금 사숙은 누구 때문에 화가 나셨소? 그야 물론 상림수 때문이었죠. 하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상림수 때문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소? 하고 나는 다시 급하게 물었다. 죽었답니다. 뭐? 죽었다고? 깜짝 놀라 심장이 벼랑간 움츠러들고 하마터면 나는 펄쩍 뛰어오를 뻔했다. 얼굴빛도 틀림없이 변했겠지만 날품파리가 얼굴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는 않았다. 나도 즉시 평정을 되찾았다. 언제쯤 죽었어? 나는 계속 물었다. 언제쯤이냐고요? 간밤인지 어쩌면 오늘인지도 몰라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죽은 이유는 뭐요? 이유라고요? 역시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은 게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여전히 머리를 수그린 채 나를 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다. 하지만 나의 놀라움도 잠시 동안이고 이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똑똑히 말할 수 없다고 한 나 자신의 말과 또 방금 날품파리가 말한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다는 말, 그런 말에서 오는 일종의 위안 때문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은 점차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따금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저녁 준비가 되었다. 사숙은 엄숙하게 나와 동석했다. 석상에서 상림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전부터 숙부가 귀신은 이기의 양능이다 라는 말을 책에서는 읽고 있으면서도 몹시 가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며 축복의 제사가 임박한 때에 사망이니 질병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묻지 않았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는 은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전혀 그런 말을 몰랐으므로 몇 번이나 물어보려다가 결국 단념해버렸다. 나는 또 사숙의 찌푸린 얼굴을 보고 숙부는 지금 나에 대해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찾아와 귀찮게 구는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퍼뜩 들었다. 그래서 숙부를 한시라도 빨리 안심시켜 줄 셈으로 그 자리에서 당장 숙부에게 내일 노진을 떠나 성안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숙부는 굳이 말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식사를 마쳤다. 겨울날은 일찍 저물고 또 눈 오는 날이기도 해서 어둠이 일찍부터 거리와 마을을 뒤덮어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등불 밑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으나 창 밖에는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두껍게 쌓인 눈 방석 위에 내리는 눈에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릴 듯 주위는 깊은 저교 속에 빠져들었다. 나는 홀로 노란빛을 토하는 채종류 등불 밑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먼지더미 속에 버림받고 진부한 장난감이 되어버린 그 의지할 곳 없는 상림수는 아까까지는 그래도 아직 그 형애를 먼지더미 속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을 웃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틀림없이 그녀가 무엇 때문에 아직도 살아가려 하는지 괴이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무상에 의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없어진 것이다. 영혼의 유무를 나는 모른다. 하지만 현세에 있어서는 편안히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살아가려 하지 않는 것은 보기 싫어하는 자의 눈에 띄지 않는 것만 해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나는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창밖의 눈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기분이 후련해짐을 느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보고 들은 그녀의 반평생에 걸친 사적의 단편이 여기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녀는 원래 노진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해 초겨울 사숙의 집에서 식모를 바꾸려고 하고 있을 때 중개인 위 할머니가 그녀를 데리고 왔다. 흰 끈으로 머리를 동이고 검은 치마와 남색 겹옷 상의를 입고 그 위에 연한 노란색 배자를 입고 있었다. 27쯤 되어 보이는 여자로 얼굴빛은 양볼이 약간 불그레할 뿐 푸르댕댕했다. 위할머니는 그녀를 상림수라고 부르고 있었다. 위할머니의 말로는 그녀는 할머니 동네의 이웃에 사는 여자로 남편과 사별하여 일하러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사숙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을 찡그렸다. 숙모는 상림수가 과부라는 점이 남편에겐 마땅찮은 것이라고 알아챘지만 보기에 외모도 단정하고 손발이 크고 튼튼하며 또 점잖고 말이 없는 인사는 불평을 하지 않고 참을성 있는 사람같이 보였으므로
사숙이 못마땅해 하는 것도 모른 채 하고 그녀를 고용하기로 했다. 시험 삼아 있는 동안에 그녀는 노는 일이 재미없다는 듯 하루 종일 일만 했다. 또 장정에 지지 않을 만큼 힘도 세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다달이 500문의 급료를 주기로 하고 고용이 결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모두 상림수라 부르고 별로 성을 물으려 하지 않았지만 중개인이 위가 산 사람이고 또 이웃집이라고 하니 그녀 역시 위씨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별반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누가 물으면 겨우 대답하는 정도였다. 더구나 그 대답에는 말수도 많지 않았다. 이렇게 10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녀의 집에는 아주 극성스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 10몇 살인가 되는 시동생이 있는데 그 시동생이 뗄나무를 한다는 것, 그녀는 지난 봄에 남편과 사별했는데 그 남편이란 사람도 본래 뗄나무를 해서 살았으며 그녀보다 10몇 살인가 어렸다는 것 등을 차례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갔지만 그녀는 음식 투정 한마디 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사람들이 저마다 노사 영감님 집에서는 좋은 식모를 두었다고 부러워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장정들보다 더욱 충실히 일했다. 세모가 되면 먼지와 그을음을 터는 일, 마루 닦는 일에서 닭을 잡고 거위를 삶으며 밤을 새워 봉래를 차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전부 혼자 떠맡아 임시로 사람을 고용하지도 않고 끝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도리어 이에 만족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얼굴도 포동포동해졌다. 설이 막 지나간 무렵의 일이었다. 그녀는 강가에서 쌀을 일고 돌아오더니 벼란간 안색이 변하며 방금 남자 한 사람이 강가 저쪽을 서성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큰아버지 같으니 틀림없이 자기를 찾으러 온 모양이라고 말했다. 숙모는 깜짝 놀라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숙은 이 말을 듣자 얼굴을 찌푸리며 이거 안 되겠는걸? 저 여자는 도망쳐 온 모양이오. 하고 말했다. 그녀는 정말 도망 온 것이었다. 얼마 후에 사숙의 추측이 사실로 입증되고 말았다. 그 후 10여일이 지나 모두들 그런 일을 잊었을 무렵에 벼란간 위할머니가 50 남짓한 여자 한 명과 같이 와서 상림수의 시어머니라고 말했다. 외모는 비록 산골 사람 같았지만 응대하는 품이 매우 침착하고 말도 잘하는 여자였다. 인사가 끝나자 곧 사죄를 하고는 저희 집에서도 봄이 되어 일이 몹시 바쁜데 집에는 늙은이와 어린아이뿐이고 일손이 모자라 오늘 이렇게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려 찾아뵈었노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데려가겠다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시숙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급료를 계산하여 전부 시어머니에게 건네주었는데 급료는 도합 1,750문으로 상림수는 고스란히 주인집에 맡긴 채 일문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의복까지 받아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땐 이미 정오 때였다. 아니, 쌀은? 숙모는 한참 있다가 아마 시장에서 점심 생각이 났던지 벼란간 이렇게 외쳤다. 그래서 모두들 여기저기 조리를 찾아보았다. 숙모는 처음에 부엌을 찾아보고 다음에 안채 앞으로 가보고 마지막으로 침실에 들어가 보았지만 조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강가까지 와보니 조리가 반듯하게 놓여있고 그 옆에 한 포기 야채까지 있었다. 상림수를 본 사람의 이야기로는 강 위에 오전부터 한 척의 흰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 온통 뜸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배를 아무도 주의해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상림수가 쌀을 일러 나와서 강가에 앉으려 하자 배 안에서 벼랑간 두 남자가 뛰쳐나와 한 사람이 그녀를 붙잡고 다른 한 사람이 거들어 배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때는 아직 상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입을 틀어막았는지 그 뒤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두 여자가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낯선 여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틀림없는 위 할머니였다는 것이다. 선실 쪽을 몰래 엿보았지만 그녀는 묶여 바닥에라도 뉘어져 있는지 아무래도 잘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지독한 놈이야. 하지만 사숙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숙모는 손수 점심을 만들었고 아들 아우가 불을 피웠다. 점심 식사가 끝났을 무렵 위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고약한 사람. 사숙이 말했다. 숙모는 그릇을 씻고 있다가 위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지? 뻔뻔스럽게 또 찾아오다니. 그래, 당신이 소개해주고는 또 남들과 한패가 되어 끌어내고 소동을 벌이다니.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소? 당신 우리 집을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요? 하고 화를 내며 말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고 그걸 똑똑히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그 계집애한테서 어디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설마 시어머니를 속였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감님 그리고 마나님. 제가 그만 멍청해서 조심하지 않아 이 댁에 폐를 끼쳐드렸습니다. 다행히 댁에서는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저 같은 걸 상대하지 않으셔서 그 정도로 끝난 줄 압니다. 이 다음번에는 제가 틀림없이 좋은 것을 소개해드려 이 죄를 덜겠습니다. 하지만 사숙이 말했다. 이리하여 상림수의 사건은 종말을 지었고 또 얼마 안 되어 잊혀지고 말았다. 다만 숙모만은 후에 고용한 식모들이 게으름뱅이거나 아니면 말이 쌍스럽고 또 말이 쌍스러우면서 게으름뱅이거나 하여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므로 상림수 이야기를 곧잘 입에 올렸다. 그리고 이런 때엔 항시 혼잣말처럼 그것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것은 또한 그녀가 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2년째 되는 정월에는 숙모도 마침내 그녀를 단념했다. 위할머니가 연초에 찾아온 것도 정월도 다 갈 무렵이었다. 위가 산 집에 들러 며칠 쉬었다 오느라고 늦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얼근히 술이 취해 있었다. 그의 말씀이지요? 위할머니는 신이 나서 말했다.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제로 끌어갔을 때는 이미 하가오의 한우륙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자 이내 가마에 태워져서 가버렸지요. 저런 시어머니가 어찌 그런 짓을... 숙모가 어안이 벙벙하여 이렇게 놀라자 아니에요, 마나님. 대갓집 마나님으로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산골의 가난뱅이들에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상림수에겐 신부를 맞아야 할 시동생이 있는데 그녀가 출가라도 하지 않으면 장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또 시어머니라는 이가 제주꾼이라서 그녀를 재빨리 깊은 산골로 출가시켜버린 거지요. 같은 마을에 출가시키면 얼마 못 받지만 깊은 산골에 모두들 가려하지 않기 때문에 80냥이나 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째 아들을 장가드리고 그때 50냥을 냈을 뿐 혼례 비용을 제해도 아직 10몇 냥이 남은 셈입니다. 정말 여간 제주꾼이 아니지요. 상림수는 그래도 고분고분 말을 들었나 보군요. 말을 듣고 말고도 없었어요. 소라는 누구나 피웁니다.
하지만 결박해서 꽃가마에 쳐넣고 신랑에게 메고 가서 화관을 씌워 혼례를 치르고 방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요. 하지만 상림수는 특별해서 그때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날뛰었다고 합니다. 학자의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라고 했답니다. 마나님, 저도 여러 경우를 겪었습니다. 개가 할 때는 그야말로 울고불고 야단법석이죠. 남자 집에 끌려간 후에도 날뛰는 바람에 혼례를 못 올리기도 하고 식장의 촛불까지 짓밟기도 합니다. 상림수는 그 정도로 그치질 않은 모양이에요. 남자 집에 가는 도중에는 쭉 고함을 치며 난폭하게 굴고 하가오에 닿았을 때는 목이 쉬어 말도 못할 정도였고, 가마에서 끌려 나온 뒤에도 두 남자와 시동생 셋이서 힘껏 붙들었지만 식을 올릴 수도 없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잠깐 방심하여 손을 늦춘 사이에 아유 정말 대단해요.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커다란 상처를 내고 말았지요. 피가 줄줄 흘러내려 재를 두어 줌 갖다 바르고 두 장의 붉은 천으로 붕대를 했지만 그래도 피가 멎지 않더랍니다. 여럿이 달려들어 그녀를 신랑과 함께 신방에 집어넣은 뒤에도 난폭하게 굴었다는데 정말 예사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끝내자 위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을 내리깔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래, 어찌 되었소? 숙모가 다시 묻자 이튿날엔 일어나지도 않았답니다. 그녀가 눈을 쳐들어 말했다. 그리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는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이제 2살이 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고향에 가 있을 때 마침 하가오엘 다녀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로는 모자를 만나보았더니 어미도 뚱뚱해지고 아이도 잘 크더랍니다. 시어머니도 없고 남편은 장사라 일을 잘하고 또 집도 제 것이니 이제 정말 운이 트인 셈이에요. 그 후로는 숙모도 2번 다시 더 이상 상림수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어느 해 가을, 아마도 그것은 상림수가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2년째 되는 가을이었을 것이다. 뜻밖의 다시 사숙의 몸체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둥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놓고 처마 밑에는 조그만 이불 보따리를 놓고 그녀는 서 있었다. 여전히 흰 끈으로 머리를 동이고 검은 치마와 남색 겹옷 상의에 연한 노랑색 배자 차림이고 얼굴도 푸르댕댕했다. 다만 양 볼에선 이미 옛날의 불그레한 혈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내리깔기 잘하는 눈꼬리엔 눈물 흔적이 엿보이고 눈빛엔 예전 같은 생기가 없었다. 데리고 온 이는 역시 위할머니였는데 아주 딱해 못 보겠다는 듯한 태도로 숙모에게 사정했다. 정말 뜻밖의 재앙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 바깥 양반은 아주 튼튼한 사람이었는데 벼랑간 젊은 몸을 장질부사로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데 찬밥을 한술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 재발해 버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들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뗄나무 일이나 차나무 잎 따는 일, 양잠 등 못하는 일이 없는 일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아들을 이리가 물어가 버렸답니다. 봄철도 끝나갈 무렵에 이리가 마을에 내려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바깥 양반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이 와서 집을 몰수하고 자기는 거기서 쫓겨나는 꼴이 되어 전혀 의지할 곳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 주인 어른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이젠 아무 말썽도 없게 되었고 이 댁에서도 또 사람을 바꾼다 하시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안일도 잘 알고 있어 처음 오는 사람보다 나으리라 생각하고. 전 정말 바보였어요. 정말.
상림수는 그 얼빠진 듯한 눈을 쳐들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짐승은 눈이 올 무렵에만 산속에서 먹이가 떨어지면 마을로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설마 봄에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조그만 바구니에 콩을 가득 담아주며 아들 아모더러 입구 쪽에 가서 껍질을 벗기라고 시켰습니다. 무척 영리한 아이여서 제 말은 무엇이든 잘 들었습니다. 아이가 나간 뒤 저는 곧 뒤안에서 장작을 패고 쌀을 일어 냄비에 앉힌 다음 콩을 찌려고 아모를 불렀더니 대답이 없어요. 나가보니 그 주위에 콩이 잔뜩 흩어져 있고 아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애는 다른 데 놀러가는 애가 아니에요. 사방으로 가서 찾아보았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찾으러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점심때가 넘도록 찾아다니다가 산속까지 들어가자 뾰족한 가지에 그 애의 작은 신발 한 짝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렀다. 이리가 물어간 게 틀림없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았더니 역시 풀숲에 쓰러져 있었어요. 창자는 몽땅 먹혀버렸지만 손에는 아직 그 조그만 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흐느낄 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숙모는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눈시울이 빨개져 있었다. 숙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에게 그 둥근 바구니와 이불을 식모방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 위할머니는 큰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이 후 숨을 내쉬었다. 상림수는 처음 왔을 때보다는 좀 익숙해져서 안내도 기다리지 않고 허물없이 이불을 날랐다. 그녀는 이제부터 다시 노진에서 식모로 일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상림수라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처지가 몹시 변해버렸다. 일을 시작한 지 2, 3일 만에 주인들은 그녀의 손발이 예전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과 기억력이 나쁘고 죽은 사람 같은 그 얼굴은 한시도 웃음 짓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알아버렸다. 숙모의 말투에도 불만의 기색이 상당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왔을 때 사숙은 그렇듯이 얼굴을 찌푸렸지만 지금까지 식모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반대를 하지 않았다. 다만 숙모에게 몰래 주의하길 저런 사람은 가엾긴 해도 양풍을 흩뜨림으로 무슨 일을 거들게 하는 것은 좋으나 제사 때에는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되며 음식은 모두 숙모가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결하여 조상들도 드시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사숙의 집에서 가장 큰 일은 제사이다. 상림수가 전에 제일 바빴던 것도 역시 제사 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할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테이블이 방 한가운데 놓이고 상복 끝을 메고 나면 술잔과 젓가락을 놓는다는 것은 그녀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상림수, 그냥 둬라. 내가 할 테니. 숙모는 당황해서 말했다. 그녀는 슬그머니 손을 움츠리고 다시 촛대를 가지러 가려 했다. 그러자 상림수, 그냥 둬라. 내가 가져올 테니. 숙모가 또 당황해서 말했다. 결국 그녀는 여기저기 빙빙 돌아다녔을 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까닭을 모르는 채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이날 하루 동안에 한 일이라곤 단지 부엌에서 불을 뗀 일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상림수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어조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도 걸었으나 그 웃는 얼굴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 다만 죽은 사람 같은 눈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녀가 밤이나 낮이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었다. 전 정말 바보였어요. 정말. 하고 그녀는 말한다.
나는 짐승은 눈이 올 무렵에만 산속에서 먹이가 떨어지면 마을로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설마 봄에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조그만 바구니에 콩을 가득 담아주며 아들 아무더러 입구 쪽에 가서 껍질을 벗기라고 시켰습니다. 무척 영리한 아이여서 제 말은 무엇이나 잘 들었습니다. 아이가 나간 뒤 저는 곧 뒤 안에서 장작을 패고 쌀을 일어 냄비에 앉힌 다음 콩을 찌려고 아모를 불렀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나가보니 그 주위에 콩이 잔뜩 흩어져 있고 아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애는 다른 데 놀러 가는 애가 아니에요. 사방으로 가서 찾아보았지만 역시 없었어요. 나는 당황하여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찾으러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점심때가 넘도록 찾아다니다가 산속까지 들어가자 뾰족한 가지에 그 애의 작은 신발 한 짝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렀다. 이리가 물어간 게 틀림없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았더니 역시 풀숲에 쓰러져 있었어요. 창자는 몽땅 먹혀버렸지만 손에는 아직 그 조그만 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고 그 짓거리는 소리도 오열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남자들은 여기까지 듣자 어느덧 진지한 얼굴이 되어 떠나가곤 했다. 여자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마음에서인지 지금까지의 차가운 태도도 버리고 따라 울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할머니들 중에는 일부러 찾아가서 그녀한테서 이 한 토막의 비참한 이야기를 듣는 이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흐느껴 울 차례가 되면 그녀들도 함께 눈꼬리에 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여러 가지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족하여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직 반복해서 자기의 비참한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그래도 항상 내된 명이 그녀의 이야기에 끌려 듣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가장 신앙심 깊은 할머니의 눈에서조차 한 방울의 눈물 자국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윽고 온 마을의 거의 누구나가 그녀의 이야기를 외울 정도가 되고 마침내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몹시 지겨워하게 되었다. 난 정말 바보였어. 정말. 하고 그녀가 이야기를 꺼내면 그래, 넌 짐승이 눈 오는 날에 먹이가 떨어지면 마을에 내려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어. 하며 곧 그녀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가버린다. 그런 땐 그녀는 멍하니 서서 입을 벌리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지만 스스로도 멋쩍은 듯이 역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예컨대 작은 바구니라든지 콩이라든지 다른 집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암호 이야기를 끄집어내곤 엉뚱한 생각을 일으켜 두서너 살짜리 아이를 보면 이내 암호도 살아있으면 역시 이만큼 자랐을 텐데 하고 말한다. 어린아이는 그녀의 눈초리가 무서워 어머니의 옷자락을 끌며 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그녀 혼자 남겨지고 결국 재미없는 듯이 돌아가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여러 사람들은 또 그녀의 버릇을 알아버리고 어린아이가 눈앞에 있기만 하면 농담조로 선수를 쳐서 상림수, 네 암호가 지금 살아있으면 역시 이만큼 자랐을 테지?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슬픔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되풀이되고 감상되고 있는 사이에 이미 한 조각의 가스로 변해서 단지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쩐지 사람들의 그늘진 웃음이 냉정하고 가시가 돋친 듯한 것을 느끼고 이제 자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흘끗 바라볼 뿐 별로 대답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노지는 항상 연말이 되면 12월도 20일을 지나면 분주해진다. 사숙의 집에서는 금년에 남자 일꾼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 따로 유마가 일을 거들게 됐다. 닭도 잡고 거위도 삶아야 하는데 육식도 않고 살생도 하지 않는 신앙심 깊은 유마는 단지 그릇을 닦는 일밖에는 아무 일도 하려고 들지 않았다. 상림수는 불을 떼는 일 외에는 이렇게 할 일 없이 몸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는 앉은 채 유마가 식기 씻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난 정말 바보였어. 상림수는 회색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상림수, 또 시작이군. 유마는 짜증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네한테 물어보겠는데 그 이마의 상처는 그때 생긴 것이지? 하고 물었다. 상림수는 모호하게 대답했다. 이봐, 자넨 그때 어째서 말을 들어버렸지? 나 말이야? 그래, 자넨 역시 자진해서 말을 들은 게지? 그렇지 않다면 아니야. 아줌만 사람 힘을 몰라서 그러지. 고지 들리지 않는데. 자네만큼 힘이 센 여자가 아무렇게나 져버리다니 아무래도 고지 들리지 않는데. 자진해서 말을 들어주고는 뒤에 와서 그 사람이 힘이 세요 그랬다느니 변명이겠지. 어머, 아줌만 자기가 한번 당해보면 하며 그녀는 웃었다. 유마의 주름투성이인 얼굴도 온통 웃어젖히는 바람에 호두처럼 쭈글쭈글 오므라들었다. 그리고 작고 메마른 눈은 상림수의 이마 구석을 흘기 쳐다보고 다시 그녀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상림수는 뭔가 몹시 겁을 내는 듯한 태도로 벼랑간 진지한 얼굴이 되어 눈 내리는 바깥쪽으로 눈을 돌렸다. 상림수, 자넨 정말 바보 같아. 유마는 의미 있는 듯이 말했다. 좀 더 힘이 세거나 아니면 그때 차라리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남편과 두 해도 살아보지 못하고 나쁜 이름만 붙여지고 말이야. 자네가 이제 죽어 저승에 가면 죽은 두 남편이 서로 빼앗으려고 할 거야. 자넨 어느 쪽에 가붙어야 하지? 염라대왕도 자네를 톱으로 썰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준 수밖에 방법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그녀의 얼굴에는 금방 공포의 빛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산골에선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빨리 무슨 방법을 취해 다가올 액을 미리 막는 편이 낫지. 토지묘에 가서 문지방을 기증하고 그걸 자네 몸 대신 1000명의 사람들이 밟게 하고 10,000명의 사람들이 타고 넘게 하면 이 세상의 죄도 사라지고 죽은 후에도 고통을 면한다네. 그녀는 그때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몹시 괴로웠던지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에는 두 눈 가장자리가 거무죽죽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그녀는 재빨리 마을 서쪽에 있는 토지묘로 찾아가 문지방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묘지기는 처음엔 승낙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어쩔 줄을 모르고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 문지방의 대금은 은화로 12냥이었다. 암호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게 된 이후로 그녀는 오랫동안 남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마와 이야기를 한 뒤로는 그것이 온 동네에 퍼진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그녀를 놀려댔다. 화제가 싹 변하여 그녀의 이마에 있는 상처 자국에 집중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상림수, 자넨 그때 어째서 말을 들어버렸지? 말해봐.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하면 그래 정말 아깝게 됐어. 머리를 부딪혀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또 한 사람이 그녀의 상처 자국을 바라보면서 맞장구를 친다.
아마 그녀도 그들의 웃음 띤 얼굴과 말투에서 자기가 노리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아챈 듯이 눈을 크게 뜬 채 한마디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엔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게 되었다. 그녀는 온종일 입을 꾹 다물고 사람들로부터 치욕의 표시라고 손가락질 받는 상처 자국을 이마에 간직한 채 묵묵히 심부름을 하고 마루 소재를 하고 야채를 씻으며 쌀을 잃었다. 이리하여 1년이 되어갈 무렵 그녀는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급료를 숙모에게서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곧 12냥의 은화로 바꾸어 여가를 얻어가지고 마을 서쪽으로 갔는데 잠시 후에 돌아왔다. 몹시 시원스런 태도였고 눈에도 한결 생기가 감돌았다. 숙모에게 저는 지금 토지묘에 가서 문지방을 기증하고 왔습니다. 유쾌한 듯이 말했다. 동지의 선조 제사 때에는 그녀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숙모가 제사 장식을 끝내고 아우와 테이블을 맞잡고 대청 한가운데로 나르는 걸 보고 그녀는 무심코 술잔과 젓가락을 가지러 갔다. 가만둬 상림수! 당황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숙모의 말을 듣자 그녀는 뜨거운 것에라도 닿은 듯 손을 움츠렸다. 얼굴이 금세 새파래져서 촛대를 집으러 가려고도 않고 마냥 얼빠진 사람 모양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사숙이 절을 하기 위해 그곳에서 밀려나올 때까지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번 그녀의 변화는 몹시 격렬했다. 이튿날 그녀의 눈은 움푹 들어가고 이미 의식마저도 정상이 아니었다. 몹시 겁을 집어먹고 깜깜한 밤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검은 그림자만 보아도 무서워 떨고 사람을 보며 그게 자기 주인일 경우에도 두려워하며 마치 대낮에 돌아다니는 생쥐 같았다. 그렇지 않을 땐 멍하니 앉아있는 폼이 마치 나무로 만든 인간 같았다. 반년도 못 가서 백발이 급격히 늘어나고 기억력은 더욱 나빠져서 쌀 이는 일조차 있는 일이 자주 있었다. 상림수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차라리 그때 두지 말았더라면 좋았을걸. 숙모는 이따금 눈앞에서 협박하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마찬가지였고 정상으로 돌아올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위할머니에게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노진에 있을 무렵엔 그저 이야기에 그쳐 있었는데 지금의 사정을 보면 얼마 후에 그 이야기가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다만 그녀가 사숙의 집을 나가자마자 거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먼저 위할머니한테 돌아갔다가 거지가 되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커다란 소리와 함께 터지는 근처의 폭죽 소리에 나 자신으로 돌아왔고 콩알만한 크기의 등불빛이 눈앞에 비치었다. 그리고 잇따라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사숙의 집에서는 지금 축복의 제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나는 새벽녘이 가까워 옴을 알았다. 나는 몽롱한 의식 속에 또 멀리서 끊임없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폭죽 소리가 하나로 뭉쳐 하늘 가득 소리를 나는 진한 구름이 되어 펄펄 내리는 눈과 함께 노진 전체를 하나로 감싸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끊임없는 음향의 품속에 안겨 나른하고 또 유쾌했다. 점심때부터 밤에 걸친 초려와 의념은 축복의 공기에 자취도 없이 꺼져버리고 다만 천지의 성자들의 무리가 희생과 향연의 성찬에 유쾌히 취하여 노진 사람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내려주려고 비틀거리며 공중을 거닐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1924년 2월 7일